그러면 오늘은 다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은 총 공급과 인플레이션 및 실업의 단기적 상충관계라는 타이틀입니다. 즉 타이틀을 본다 그러면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총 공급 이게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및 실업의 단기적 상충관계는 소위 필립스 곡선 관계죠, 그죠? 필립스 곡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수단이 필립스 곡선인데, 필립스 곡선이 의미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및 실업의 단기적 상충관계다. 또는 이 상충관계라는 이야기는 정책의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짜 정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면 실업이 좀 많아지고, 아니면 실업을 줄이려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 더 오르는 그런 상충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필립스 커브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이슈를 지금 다룰 겁니다. 다루는데 오늘은 뭐 시간도 짧고 하니까 총 공급 정도만 보게 될 겁니다. 총 공급 정도만 보고, 이 두 번째 필립스 커브 관계는 시험 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이 부분을 마저 할 예정입니다. 자, 총 공급을 본다. 이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생산량은 단기적으로 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두 가지 총 공급 무형을 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오늘 볼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볼 내용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상충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필립스 곡선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학습할 내용으로서 주요 용어들은 뭐 불완전 정보 모형, 비신축적 가격 모형, 오늘 배울 두 가지 모형입니다. 비슷한데 어쨌든 내용은 사실은 다르죠. 그 다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뭐냐 그죠? 실제 이제 요즘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요 견인.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줄인다. 통화량을 적절하게 한다라는 거죠. 보통 돈이 많아가지고 수요가 늘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이 전반부에서 배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론이죠. 근데 이제 종종 이런 것도 발생합니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이 제일 대표적인 게 석유파동이죠. 70년대 발생했던 석유파동, 뭐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유가 상승으로 비용이 올라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두 가지가 뭐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방만한 통화 정책에 따른 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부분도 있는데, 여기다가 소위 공급망 부분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거죠. 공급망 부분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즉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물건이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뭐 수요 공급 시장에서 공급이 줄면 수요가 그 시장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 큰 부분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랄까, 이 유통망에서 문제가 좀 생겼죠. 유통망에서 제일 큰 게 해운입니다. 실제 세계적인 무역,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무역을 할 때 사용되는 유통망을 본다 그러면 90% 이상이 해운입니다. 비행기를 통해서 실어 나가는 것은 소수고 아주 적습니다. 왜냐면 비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끼리는 그 육로로도 실어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가장 많은 것이, 압도적인 걸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이 해운, 바다를 통해서 실어 나가는 것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그래 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에 한꺼번에 많이 싣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물건 한 개당 운송 비용 보면 굉장히 쌉니다. 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겼죠. 생긴 것이 스웨즈 운하에 배가 하나 박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전 세계 배들이 거기를 통과 못함으로써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근데 그건 해소가 됐죠. 해소가 됐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 이제 미국의 문제입니다. 미국 항구에, 그러니까 이 서부 항구, LA나 아니면 샌디에고 그쪽, 롱비치 그쪽 항구에서 소위 하역 과정에서 적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뭐 거기에서 지금 뭐 항상 이 항구밖에 LA 항구밖에는 뭔가 하면 배가 대형 컨테이너 선이 3, 40척 정도가 하역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기다리게 된다 그러면 그 배가 사실은 하역을 하고 돌아가서 다시 싣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싣지 못하고 계속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물론 미국에서 이제 수요가 좀 늘었다라는 부분도 있죠. 수요가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보다 수요가 늘었다. 자, 수요가 늘은 것은 이제 이런 요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 같은 건 지금 다 못하게 되는 거죠. 여행 갈 돈을 가지고 뭔가 하면 물건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여행을 안 가고 집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 근처에도 그런 걸 좀 보입니다. 여행을 안 가고 집에 오랫동안 집에 더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행 갈 돈 가지고 여러 다른 물건들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보다는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사더라라는 하나의 의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러니가 또 다른 아이러니가 실제 이제 그래가지고 넣은 것이 뭐 조금 늘었는데 근데 적체가 왜 그래 심하냐 그러면 이 언로딩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금 물건이 많았는데 이 하역이 잘 안 된다. 하역을 하고 그 다음에 트럭으로 그 컨테이너를 실어내야 되는데 컨테이너를 실어낼 기사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왜 없냐 그러면 옛날보다 일을 적게 하더라는 거죠. 일단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일하는 사람들이 줄었고 줄었는데 그 줄었던 사람들이 옛날 정도로 빨리 회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급이 더 늘었기 때문에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더 많이 오지도 않더라. 왜냐하면 이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줘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실제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미국은 뭐 저소득자들은 진짜 생존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갑자기 그러니까 매일 받은 돈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매일 받던 돈이 없어지니까 그냥 생존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이제 공공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겁지겁 정부에서 실업급여에다가 또 곱하기 2를 준 겁니다. 실업급여에다 곱하기 2를 주니까 실제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일할 인센티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천천히 움직인 거죠. 뭐 급하냐 싶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회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물건을 실어내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바틀렉이 생기는 거죠. 바틀렉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한 항구 쪽에서만, 그러니까 뭐 전체에서 그냥 압도적인 양을 처리하는 항구, 그 두 항구입니다, 사실은. LA 항구하고 LA 남쪽에 있는 항구 두 항구입니다. 그 두 항구에서 물건을 제대로 못 실어 나르니까 거기서 엉키기 시작한 화물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있는 것이 영국의 또 하나의 문제죠. 영국도 지금 물류 때문에 야단이죠. 물류 때문에 야단인 것이 그러니까 기름차, 유조차를 운전할 기사들이 모자라 가지고 기름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 뭐 유럽 전체가 기름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세계적인 공급량 부족인데 뭐 딴 나라는 전 문제가 없죠. 영국에서만 지금 이제 주유소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있다. 왜 떨어지고 있냐? 유조 차량을 운전할 기사들이 부족하다. 옛날에는 누가 주로 운전했냐 그러면 소위 이민자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있는 이민자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이민이 중동 지방에서 유럽으로 온 이민자들이죠. 그러니까 힘든 일을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 가지고 EU에서 탈퇴함으로써 영국 국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 노동 비자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뭐 트럭을 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뭐 공장에서 물건은 뭐 그래도 꽤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급습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스탑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중국이 사실은 코로나에 크게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뭐 공급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유통 과정에서 이 바틀렉이 발생하면서 이 소위 이 공급망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비용 상승. 그래서 유통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유통 비용이 운송 비용이 옛날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물건이 모자라니까 또 물건 가격이 오르고 그런 것이 이제 하나 발생하는 거죠. 이게 하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요인이 같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 코스트 푸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양적 완화 같은 엄청난 통화 공급에 따라 가지고 수요건인 인플레이션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미국 페드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주요인이다 보기 때문에 아직 양적 완화를 빨리 시작 안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라고 했던 건데 이제는 뭐 이제 수요건인 인플레이션도 꽤 작동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최근에는 이제 빠른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정도나 다음 달 정도에는 테이퍼링을 뭐 다음 달 정도 이번 달 정도나 해서 말이 나와가지고 다음 달 정도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을까. 즉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규모를 줄이는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양적 완화가 끝나고 나면 내년 중반부터는 이제 뭐 이자율을 올리는 것을 아마 검토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이런 두 요인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뭐 이력 현상, 자연율 가설 이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볼 겁니다. 적응적 기대, 필립스 곡선, 합리적 기대 이런 거는 다다음 주에 필립스 커브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자, 먼저 단기 총공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총공급. 앞장에서 우리가 단기 총공급, 그러니까 단기 총공급은 10장에서 배웠습니다. 이번 학기 제일 첫 수업 시간에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배웠는데 총수요는 우하향하고 총공급은 두 개였었죠. 장기 총공급은 수직선이고 단기 총공급 곡선은 수평선이었습니다. 그 수평선이라는 개념은 소위 단기적으로 물가는 고정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아직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격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짧은 시간을 단기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선을 봤죠. 즉 앞장에서는 가격 P가 단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고 그래서 단기 총공급 곡선이 수평선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더 이론화시키고 조금 더 이제 이것을 더 그러니까 가정을 완화시키면서 더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현실화시키면서 좀 풍부한 이론을 집어넣습니다. 자, 단기 총공급에 관해서 널리 알려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모형에 관해서 이제 살펴본다 하는데, 자, 이래서 이제 여기서 단기 총공급 곡선을 이제 다시 유도한 단순히 수평선이다가 아니고 이론으로서 유도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론으로서 비신축적 가격 모형, 그 다음에 불완전 정보 모형, 이 두 모형을 가지고 단기 총공급 곡선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유도를 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수평선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공급곡선과 비슷한 우상향하는 그런 공급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됐다라고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런 식의 단기 총공급곡선이 나오는 논리로서 비신축적 가격 모형, 불완전 정보 모형 뭐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교재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2개가 아니라 3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한 4개 정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요인으로 우상향하는 그 단기 총공급 곡선이 나왔습니다. 뭐 장기 계약 모형, 롱텀 컨트랙트 모델, 뭐 아니면 뭐 이 소위 메뉴 코스트 모형입니다. 뭐 어쨌든 그것이 요즘엔 이제 메뉴 코스트 모형으로 바뀐 거죠. 메뉴 코스트라는 것이 이제 비신축적 가격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정리해 가지고 다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바꾼 겁니다. 두 가지로 바꾼데 비신축적 가격 모형. 그러니까 정보가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 조정을 덜 하더라. 완벽하게 안 하더라. 라는 것을 말하는 모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몰라서란 거죠. 가격이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불안해서 또 그렇다.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기존 이론들을 다 이제 통합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모형으로 지금 단기 총공 모형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모형 모두 결론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식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데, 자, 이걸 이제 뭐 식을 외울 게 아니라 식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해를 하는데, 총 공급,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총 공급, 뭐 생산된 양, GDP, 이제 그게 총 공급이겠죠. 그게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의 잠재 산출량, 완전 모형 산출량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단기라는 것은 장기 수준에서 좀 변화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공급, 우리가 이야기하는 Y는 총 생산량은 Y바, 그러니까 자연 산출량 또는 완전 고용 산출량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장기 산출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Y는 Y바가 장기 총공급 곡선이죠. 이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벗어나는 부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더하기 벗어나는 부분인데, 뭐 임의의 그런 모수를 알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P에서 EP 차이로 에 따라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자, Y바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 가지고는 물가가 현행 물가 수준이 기대 물가 수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 물가 수준이 기대 물가 수준하고 차이가 난다. 기대 물가 수준이라는 것은 뭐 모든 사람들이 뭐 나는 기대 물가 수준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거기에 대한 기대에 따라가지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주인이 밥값을 생각할 때 이 밥값을 내가 얼마를 받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설렁탕 한 그릇에 15,000원 받는다. 10,000원 받는다. 그럼 나름대로 물가에 대한 감이 있기 때문에 10,000원을 받는 겁니다. 뭐 설렁탕 하는데 고기가 얼마고, 그 다음에 그걸 끓인데 이제 연료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거기 따라가지고 나름대로 이걸 10,000원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10,000원을 유지하는 것은 여기서 뭔가 가격이 변하긴 변하죠. 연료비도 변하고 고기값도 변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10,000원을 유지하는 것이고, 만약에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내가 지금 이제 사야 될 거, 지불해야 될 그런 물건에 대한,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안 해도 될 수준이라면 뭐 그걸 가지고 버티겠지만, 그게 그 수준이 넘어간다 그러면 가격을 올리는 거죠. 11,000원, 12,000원. 즉 그 이야기는 내가 사는 물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재 가격도 알고 나름대로 미래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경제 주체는 나름대로 이 기대 물가 수준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거죠. 모든 물건의 가격을 다 예측하는 그건 안 하죠. 그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기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격을 예측을 하고 내 비용을 예측을 하고 다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측했는 이거하고 실제 물가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잘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오차가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사람이 신이 아니고, 아니 경제학자도 잘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는 거죠. 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이 공급망 차원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뭐 최근 1년 전만 해도 예측도 못했던 거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거니까 사람들의 예측이라는 것이 뭐 전문가의 예측, 경제학자나 전문가의 예측도, 이 경제 변수에 대한 예측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 그게 생기는 거죠. 이 차이 때문에 사실은 Y가 Y바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량이 자연 산출량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이 차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대보다 물가가 그러니까 뭐 예상보다 물가가 더 높았다. 그러면 그때는 공급이 Y바보다 더 많은 겁니다. 예상보다 물가가 더 높으면 공급량이 Y바보다 더 많은 것이고, 예상보다 물가가 낮았다. 그러면 Y는 Y바보다 더 적다라는 거죠. 그때는 Y가 더 왼쪽에 있다. Y바보다 더 왼쪽에 있다. 그렇죠?
즉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단기 총근거 곡선의 슬로프가 바로 눈에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알파는 양수의 값입니다. 양수의 값이기 때문에 y하고 p의 관계는 양의 관계다. 그러니까 p가 오르면 y가 늘어나고 p가 떨어지면 y는 줄어든다. 공급 곡선이죠. 공급이니까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많이 할 겁니다.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공급을 많이 하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줄인다기보다는 그 가격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공급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공급이 주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래서 공급을 주는 거죠.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제 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Y하고 P는 양의 관계다. 즉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 관계 외에 다른 거는 물론 세트리스 파리부스죠. Y 및 P의 Y와 P는 양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단기 총공곡선은 우상향하게 된다.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수평선이 아니고 좀 더 평범한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곡선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SRA에서 곡선의 기울기는 우상향, 상향한다. 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아,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 관계식이 나오는 것을 조금 더 엄격하게, 이론적으로, 유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비신축적 가격 모형을 통해 가지고 저런 식이 나오는 것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비신축적 가격 모형이라는 것은, 자, 가격이 비신축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드는 것이, 뭐, 옛날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계약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 기간 동안에는 가격 변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가격을 너무 자주 변동시키면 서로 비용이 많으니까 보통 계약을 하죠.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 동안에 가격을 변동 못 시킨다.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에는 가격이 비신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뭐 이 납품 관계에서도 대부분 그렇고 보통 계약은 1년 이상입니다. 짧아도 1년이고 아니면 2, 3년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임금도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매 연단이 연봉 계약이죠. 그러니까 매년 계약하는 겁니다. 사정이 생겼다고 임금을 더 중간에 올리지도 않고 아니 사정이 생겼다고 임금을 더 깎지도 못하는 거죠. 어쨌든 계약은 계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비신축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계약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가격을 반영을 안 합니다. 가격을 반영 안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빠르게 변하는데 그 이야기는 내 계속 가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원인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것이 뭐 최근에 따져본다 그러면 요즘 이제 뭐 물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나오면서 라면 값도 오르고 다 올랐다 그럽니다. 라면 값 올랐으면 분식점에서 파는 라면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근데 그 편의점에 파는 라면 가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고 가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분식점에서 당장 라면 가격을 올리는 건 아니죠. 왜 올리는데 지금 자기들이 사는 라면 가격은 올렸는데 왜 라면 끓여서 팔 때 가격을 안 올리냐. 한꺼번에 올렸다가는 잘못하다가 손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뭐 손님이 안 떨어진다 생각하면 그대로 다 올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고려하는 거죠. 라면 가격, 계란 가격, 팥 가격, 인건비 아니면 가스 가격, 가스비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가스비, 전기비 다 따져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너무 자주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 그거는 손님이 많이 떨어집니다. 왔다 갔다 하면 이 집은 모르겠네, 왔다 갔다 정신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가격이 더 안정적인 집을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즉 가격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뭐 식당 주인으로서 음식 가격을 하나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큰일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 내리는 일은 잘 없지만 올릴 때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보통 내려가는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안 내립니다. 안 내리고 있다가 뭐 그 가지고 더 흑자를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뭔가 하면 좀 버텨가지고 올라가는 요인도 있었는데 좀 버텨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까가지고 결국은 뭐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올리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얼마를 올려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또 양해를 구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메뉴판도 새로 인쇄를 해야 되고 등등.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상대 가격이 변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또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에 따라 가지고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 적게 오르는 것도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판매량의 차이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방에서의 그런 뭐 대응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 결정자들이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수요 공급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 그리는 건 쉽게 그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빨리 자주 가격을 바꾸지는 않는다. 바꾸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메뉴 코스트 이론입니다. 메뉴 비용. 메뉴 비용이라는 것은 가격을 변화시키는 비용. 이게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격이 비신축적이다. 이것 때문에 가격을 뭐 변화시키려면 변화시킬 수 있는데 자주 변화 안 시키더라.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서베이 같은 걸 보면, 미국 서베이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가격을 1년에 몇 번 변화시키느냐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쭉 서베이를 해보죠. 쭉 서베이를 보면 1년에 한 번에서 한 0.5에서 한 번 정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평균 모든 물건 가격은 1.5년당 한 번 정도 변화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변화 안 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자주 변동시키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름 가격, 주유소 가격은 매주 변화시켜요. 매주 변동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자주 변동시키는 것도 있지만 모든 물건 가격을 본다 그러면 평균 1년에 한 번도 가격 조정을 안 하더라. 그것은 계약 때문이 아니라 이런 메뉴 비용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가격을 자주 변경시킴으로써 고객을 귀찮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도 뭐 크게 봐서 메뉴 비용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의 비용이죠. 그렇게 되면 고객을 귀찮게 했다. 고객을 귀찮게 했던 것이 왜 그것도 비용이냐 그러면 귀찮으면 고객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이 비신축적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그렇게 가격이 신축적이지 않더라. 그럼 그런 현상을 우리가 공급 곡선에다가 반영을 해보자. 그죠? 자, 그 반영을 한 모형을 지금부터 이제 유도할 겁니다. 가정은 기업들은 스스로 자기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상품 결정, 가격 결정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독점적 경쟁 정도를 가정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라 그러면 가격 결정력이 없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냥 주어진 가격만 받아들입니다. 프라이스 테이크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 독점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런 시장은 별로 없으니까 즉 경쟁적 독점, 독점적 경쟁이 아니라 경쟁적 독점이라고 그러죠. 독점적 경쟁이라고 그러나? 독점적 경제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대부분 자영업이 그런 겁니다. 식당 아니면 머리 깎는 거, 뭐 그런 거 많이 쓰는 자영업이 대부분 그런 거죠. 그래서 경쟁적 독점 정도를 생각하면 이 경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자기 물건의 가격을 결정한다. 그런 경우에 개별 기업이 희망하는 가격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문자 P가 개별 기업이 희망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현재 P 대문자 B는 물가 수준이고 여기다가 더하기 A에다가 상수고 Y 빼기 Y바 경기죠. 여러 요인이 있는데 제일 큰 요인이 뭐냐? 결국은 경기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모든 게 잘 팔리는 거죠. 모든 집이 다 호황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모든 집이 잘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요인이다. 디테일하게 산업별로 가게별로는 뭐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경제 전체를 본다 그러면 가장 큰 요인이 이거죠. 그래서 이 요인이 내 가격을 결정하는 제일 큰 요인입니다. 여기 더하기 여기서 벗어나는
P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거다 라는 거죠. 이거라는 것은 경기 요인은 Y에서 Y바하고 차이, 즉 Y바에서 경기가 벗어나는 정도다. 왜 이 순서가 이렇게 됐냐 그러면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Y에서 Y바가 양이다 그러면 Y가 Y바보다 크다. 호황인 거죠. 호황일 경우에는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호황이다 그러면 그거는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수는 보통 우리가 양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양수로 영향 끼치려고 그러면 현재에서 Y바를 빼는 걸로 해야 되죠. 불황이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불황이다 그러면 물가를 낮추는. 불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안 팔리니까 싸게 할인해가 팔아야 됩니다. 뜨리뜨리 할인해가 파는 거죠. 그러면 물가를, 내 물건 가격을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의 가격 정책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펀더멘털한 가격이 있고 여기다가 경기에 따라 가지고 호황이면 좀 웃돈 더 받고도 파는 겁니다. 더 올려도 팔리니까 더 비싸게 팔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죠. 그러나 불황 때는 뭔가 안 되면 거의 이윤이 없더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 기업의 행동, 가격을 결정하는 행동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의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기업이 있고, 즉 신축적인 가격을 지닌 기업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고지식한 비신축적인 가격을 지닌 기업들도 있다. 어떤 기업은 난 모르겠다. 그냥 그대로 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격을 변동 안 하고. 좀 내 표현이 그렇지만 착한 가게라고 TV에서 잘 나오죠. 그래서 20년 동안 가격을 안 올린 식당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류로 나온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죠. 비신축적인 가격을 지닌 기업들. 그래서 착한 가게 그러면서 그럼 20년 동안 재료비가 다 올랐는데 어떻게 가격을 안 올랐냐 그러면 적자 보고 장사한다. 그래서 계속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는 여유 시간에 밖에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 돈 벌어가지고 가격을 한다. 그게 유지 가능한 전략인지 전략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이거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좀 다른 요인에 따라 가지고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셈이겠죠. 어쨌든 비신축적인 가격을 지닌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미래의 P와 Y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를 변화 안 시킨 기업, 그 다음 P를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기업, 이렇게 두 개 있죠. 자, 여기 좀 뭔가 잘못됐네. 여기서 꺼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신축적인 가격을 지닌 기업들도 P가 이렇게 결정을 하긴 하는데, 이 P, 사실은 이렇게 결정하는데, 사람들이 이 P하고 Y를 아냐 그러면 모릅니다. 물가 수준하고 그 다음에 Y 수준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경제학자도 잘 몰라요. Y바가 뭐냐 잘 몰라요. 나름대로 이론은 있고 뭔가 추정은 하지만 추정된 이 값이 진짜 Y바인지는 잘 모릅니다. 항상 논쟁이 있죠. 우리나라의 완전고용 산출량이 얼마냐 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매일 계속 변합니다. 경제가 변하면 그것도 계속 더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어떤 수준이 이게냐 저거냐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추정을 할 따름이지.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해서도 지금 물가가 얼마냐 몰라요. 우리가 이제 물가를 CPI를 따른다 그러면 CPI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CPI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서베이 해가지고 집계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한 달은 지나야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경제를 잘 알아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뭔가 하면 한 달 지난 물가를 사실은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P를 모르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행동을 하는 기업의 P는 이 P, 물가에 대한 기대값에다가 그 다음 EY, Y도 모르니까 현재 Y에 대한 기대값. Y바도 모른다는 거죠. Y바도 모르니까 Y바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값의 차이로서 이렇게 P를 나름대로 예측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적인 가격
시식을 지닌 기업마저도 P가 이렇게 행동한다는데 사실은 이 식이 아니라 실제 행동할 때 나름대로 내가 생각했던 P라는 것은 바로 이거다. 실제 P가 아니라 실제 PY를 쓰지 못하고 기대 P, 기대 Y. 이거는 E를 붙인 것은 그 예측치죠. 예상치, 기대치입니다. 기대치로 계산된 내에 따라 가지고 내 물건 가격을 나름대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당연히 비신축적 가격 기업들의 생산량은 뭐 당연히 그냥 이거죠. 그냥 이겁니다. 비신축적 가격 기업들은 그냥 P에 대한 기대값일 거죠. 경기에 대해 가지고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기업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그냥 P는 이 P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고, 두 가지 타입의 물가 결정식이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결정되는 P는 이 두 타입의 결정된 가격의 가중평균입니다. 그래서 그 가중평균을 해보죠. 총공급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S를 비신축적인 가격을 지닌 기업들의 비율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그러니까 가중치, 가중평균 했는데 가중치를 S로 갑시다. 비신축적인 가중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비신축적인 사람들의 기업들은 P를 이렇게 EP를 P로 생각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축적인 가격 변화를,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들은 가격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비중은 이 사람의 비중이 S고, S다 그러면 S라는 것은 당연히 비중이니까 1보다 작은 값이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의 비중은 1 빼기 S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이고,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서 여기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양변에서 1 빼기 SP를 차감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요게 있죠, 그죠? 1 빼기 S에다 P, 요걸 여기다 곱하면 1 빼기 S 빼기 곱하기 P가 있죠. 그러면 요 항을 양변에다가 차감을 하게 되면 이 항이 오른쪽에서는 없어지고 왼쪽에 가죠. 근데 P에다가 1 빼기 SP를 빼게 되면 결국은 SP는 양쪽에, P는 두 개 소거되고 남는 거는 SP만 남게 되죠. 남게 되고, 오른쪽 항은 요거는 그대로 가고, 요 항이 없어졌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곱한 요 항만 남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S가 양쪽에 다 있으니까 양변을 S로 나누게 되면 P는 이 P는 요걸 다시 S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상수만을 다 빼가지고 개수만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고 Y 빼기 Y 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쓴 뒤에 여기다가 이 식의 개념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P가 높을 때, P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P가 높아집니다. 만일 신축적인 가격의 기업들이 높은 물가를 기대한다 그러면 미리 가격을 정의하는 기업들은 가격을 높게 정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다른 기업들도 가격을 높게 정하는 것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P에 대한 예상치가 높으면 P는 올라간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물가도 사실은 자기 실현적 기대입니다. 물가가 높다고 예상하면 물가가 높아집니다. 물가가 높아진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물건 가격이 올리죠. 올린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실제 이제 올라야 될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해버리면 그게 오른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자기 실현적 기대다. 뭐 그런 현상이죠. 그 다음에 Y가 높을수록 물가는 높다. 소득이 높을수록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신축적 가격 기업들은 가격을 높게 정할 것이다. 뭐 가격을 높여도 팔리니까 더 이윤을 많이 얻기 위해 가지고 가격을 높이겠죠. 신축적 가격 기업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효과는 커지고, S는 작아지고 델타 Y가 P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다. S라는 것은 자 이제 이겁니다. Y가 높을수록 P는 커지죠. 이게 다 양수기 때문에, 여기 양수기 때문에 당연히 Y가 커지면 P가 커집니다. 근데 이제 커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S가 작을수록, S가 작으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계수가 커지죠, 그죠? 그 다음에 S가 작아지면
요것도 더 커집니다. 1 빼기 S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S는 작아지고, 그러니까 신축적, S가 작아진다는 것은 신축적 가격 기업들의 비율이, S가 작아진다는 것은, S는 비신축적인 가격 기업들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아진다는 것은 비신축적인 기업들의 비중이 적어지고, 또는 신축적인 가격 설정을 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델타 Y가 P에 미치는 그 영향은, 효과는 훨씬 더 크시죠.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다시 풉니다. 이걸 Y에 대해서 풀면, 이걸 이제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에 대해서 푼다는 것은, 그러니까 P에다가 EP를 양변에 뺀 거죠. 그러면 P 빼기 EP가 되고, 오른편은 여기다가 Y 빼기 YT가 되죠. 그럼 이걸 다시 또 양변에다가 역수로 이걸로 양변을 나눕니다. 나누면 Y는 Y바가 되고, Y는 Y바가 되고, 이 나누는 값을 뭔가 하면 P 빼기 E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라는 것이 사실은 이거 역수입니다. 이거 나눈 값입니다. 역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Y 빼기 Y바를 양변에다가 더해버리면 Y는 Y바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2장 제일 처음에서 이야기했던 단기 총공급 곡선. 단기 총공급 곡선은 대략 이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Y는 P하고 이 P 차이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다. P가 높을수록 Y는 늘어나고 P가 낮을수록 Y는 줄어드는 그런 관계다. 그리고 Y바 중심이다 라는 걸 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냥 머리로 생각했던 그 식하고 똑같은 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죠. 유도가 되고, 단지 여기서 요 개수는 이런 것이다. 요 개수라는 것은 요거의 역수다. 역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신축적 가격 모형으로 우리가 이 단기 총고복선을 이렇게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모형이 불완전 정보 모형인데, 불완전 정보 모형으로도 뭐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공급곡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불완전 정보 모형은 모든 임금과 가격은 완전히 신축적이어서 모든 시장은 청산이 된다. 거죠. 그러니까 이 모형에서는 그래도 이 가격을 집착하는 그런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뭔가 하면 잘 알고 잘 반응한다라는 가정을 합시다. 그러더라도 각 공급자는 한 가지 상품만 생산하고 여러 상품들을 소비한다. 그리고 각 공급자는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의 명목 가격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물건 가격은 알고 있죠. 비용도 알고 있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상당히 엄격한 과정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많은 가게 주인들이, 자영업하는 사람마저도 여기 설렁탕 가격에 이 비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비용을, 과연 이건 내 하나 이거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나느냐, 이거 파는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잘 생각을 못 합니다. 당장 고기 가격 뭐 그것만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진짜 이걸 잘 알라 그러면 사실은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그걸 다 계산해야 됩니다. 다 계산해야 됩니다. 어쨌든 공급자는 자기 상품, 자기가 파는 물건 가격은 잘 알고 있다라고 일단은 가정합시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물가를 알지 못한다. 그렇다 그러면 각 상품의 공급량은 상대 가격에 달려있다. 해당 상품의 명목 가격을 전반적인 물가 수준으로 나누어서 준 상대 가격에 달려있는데, 공급자들은 생산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물가 수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대 물가 수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P가 상승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P가 상승하지만 이 P는 불변이다 라고 가는 거죠. P가 상승하더라도 이 P는 그냥 이건 상수죠. 그러니까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공급자들은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 물건이 P는 안 올랐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이 올랐다. 그러면 생산량이 느는 거죠. 많은 생산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P가 EP를 상회할 때마다 Y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가 EP를 상회했다. 그러니까 실제 뭔가 하면 P가 EP를 상회해가지고 내가 비용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격을 안 올렸기 때문에
네 물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기 때문에 뭔가 하면 뭐 Y가 증가한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Y가 증가한다. 즉 불완전 정보. 불완전 정보를 할 때도 동일하게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이 P가 이 P를 상회할 때마다 Y는 증가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유도한 마지막 식 아니면 이 장에서 제일 처음에 본 식, 그 식하고 정확히 동일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식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논리 자체가 이게 이 불완전 정보에 의해서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 경직성 때문이든 어쨌든 둘 다 똑같이 동일한 식, 그런 식의 그 Y 관계가 나오고, 즉 단기 총괄 곡선 관계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단기 총괄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P가 이 P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우상향한다. 그런 단기 총괄 곡선의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요약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하죠.